네, 반갑습니다. 내교육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입니다. 오늘 특강은 매년 이제 방학 때 그 릴레이 특강, 방학 특강을 하는데요. 이번 겨울은 이제 1강부터 총 6강 시리즈로 지난 3강은 인공지능 시대, 인간은 유전과 환경으로 변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외부적 변화가 워낙 그 인류 역사의 변곡점이라고도 하는 인공지능의 출현이 인간의 뇌의 특별함에 이제 주목을 하게 만들고 있죠. 모든 것들은 지식 기반의 언어 기반의 텍스트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AI가 훨씬 인간의 영역을, 지능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 넘어서지 못하는 건 우리 몸이에요. 인간의 로봇이 이제 그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뇌에 대한 인지적인 정보 처리를 기반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적인 느낌,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현재 없는 인공지능이지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화되면 몸을 이제 붙이는 거죠. AI가 몸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주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피지컬 AI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인간의 몸을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게 학계의 많은 의견이지만,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남는가? 인간만의 고유의 기제란 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1강에서 3강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강부터 현재 6강은 뇌에 대한 좀 초점을 두고 기초 뇌과학 차원에서 4강을 좀 들여다봤고요. 이 이제 뇌교육학과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유일한 뇌교육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뇌과학은 따라가지만 이 뇌교육 영역에서는 학석 박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제로 배우게 되는지를 오늘 5강에서 조금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처음 또 접속하신 분들도 있으셔서, 여기는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이고요. 뭐 BTS 모교 이제 곧 컴백하는, 완전체로 컴백하는 BTS의 모교로 유명한 한류 대학의 한 축을 갖고 있고요. 해외에서 뭐 굉장히 브랜드가 사실 높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연속 대한민국의 22개 사이버 대학 중에 넘버원 브랜드 평판을 어, 연속으로 가졌던 그 대학의 핵 경쟁력이 바로 뇌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학과에서 어떤 걸 주로 공부를 하고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오늘은 그 주제로 바로 해보게. 그 뇌에 주목했던 시절은 최근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집트 나오는 영화 보시면 심장을 남기죠. 미이라를 만들 때 뇌는 없애버렸습니다. 뭐 두부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죠. 인류 역사의 20세기 거의 중후반까지도 감정, 사고, 의식, 마음, 이런 것들이 이런 곳에 인체의 핵심 사령부는 심장이라고 봤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것이 바뀐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면 뭐 하트라고 하는 심장의 뜻에 아직은 마음이란 뜻이 있을 만큼 서구 과학의, 인류 과학의 오류의 역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도. 지금은 이것이 벗어났지만 불과 몇십 년 터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뇌에 대한 걸 처음 얘기했던 드라마 이 부분을 잠깐 병역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하는데요. 포유류 이상의 동물에 대해서 이런 발달이 브레인이라는 있어요. 드라마였어요. 특히나 사람은 아주 신비로운 면역을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여러분이 뭔가를 찾아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좋아하고 여기 질투하고 듣고 미워하는 있는 모든 얘기입니다. 감정의 널뛰기가
여기에서 일어나요. 원래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출렁이는 곳을 저요. 마음? 그렇죠.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죠? 여기요. 아니에요. 방금 모든 감정의 널뛰기가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윤재 선생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그래요. 뇌는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브레인은요, 바로 사람 그 자체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우리 윤지현 선생님의 마음을 훔쳐보러 갈까요? 오늘날 뇌과학은 이런 인간의 마음 기제 현상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불과 1990년대부터죠. 이게 바로 윤지현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어때요? 윤지현 선생님은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어요.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뇌의 반응을 보고 빛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윤지현 선생님이 사랑에 빠진 증거입니다. 지금 감정 중추를 체크하고 윤 있는데요. 선생님, 눈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봐주세요. 네. 자, 뇌 반응이 달라지죠. 이건 뇌 혈류의 흐름을 자기장으로 읽는 겁니다. 선생님의 뇌에 아무 fMRI라는 반응이 장비인데요. 없죠? 반응이 없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강동원 사진을 봤을 때는 반응이 있죠. 신기하죠? 네. 뇌가 반응하는 겁니다. 윤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진이 있으면 더 자, 재미난 좀 사진을 더 보여주세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윤 선생님. 강렬한 감정적 기억을 네. 떠올리면 눈을 감고 뇌 반응이 커지겠죠.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는 남자 주인공이 신하균입니다. 아이, 얼른요. 처음에는 나쁜 남자로 나와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떠올릴수록 뇌의 반응도 커지죠. 다그치며 데려왔던 내 마음 괜찮아질 거라고 속여왔나 봐. 죽을 만큼 사랑해 아직도 널 사랑해. 신기하죠? 너에게로 던져진 네, 오래된 장비입니다. 왜 뇌에 그렇게 기제를 몰랐을까 하면 뇌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엑스레이가 1세기 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든 게 엑스레이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 이제 1세기가 좀 지나서 발견이 됐는데요. 20세기 초입이죠. CT라고 하는 장비가 1960년대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장비가 나오고 나서 비로소 이제 뇌를 촬영할 수 있었으나 MRI라는 게 60년대 개발이 됐는데요. 이때까지만 이건 정지 영상이었기 때문에 의학에서만 쓰인 거예요. 대중화로 넘어가진 않았죠. 그런데 이 펫이라는 장비도 이제 70년대입니다. 이 펫 장비는 PE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인체에 주입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읽어내는 MRI는 아주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이 계열이 조금 다른데요. PET의 세계 최초 개발자가 한국인 과학자입니다. 조장희 박사라고 노벨상 후보로도 가끔씩 오르는. 그런데 이 fMRI, 이게 MRI인데 앞에 펑션이 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실시간 반응을 만들어내는 이 fMRI 장비가 1990년대 초반에 나오면서 비로소 뇌 연구의 대중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의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이제 들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반응하는지, 볼 때
뇌 뒤통수, 여러분의 그 시각 중추는 여러분 뒤통수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든 3D 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뇌의 청각 피질이 네, 만들어내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본다 이런 건 이제 착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공눈을 만든다고 시각장애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각막이나 이런 데 이상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치료가 되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뇌가 만든 상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인지하고 해석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뇌라는 기전을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우리가 좀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이것도 이제 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고요. 대한민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뇌 영상을 만들어낸 또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조장희 박사님이 그때 이게 7테슬라인가? 네, 아주 고자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당시가 한 5, 6년 전이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고해상도 여러분 뇌 이미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 치매 걸리면 뭐 금세 알아차리겠죠? 자,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비로소 뇌라고 하는 게 이제 세상의 의학 너머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뇌를 이해하면 뇌의 기전을 밝히면 세계의 어떤 패권을 네, 리딩 국가로 더욱더 갈 수 있겠구나. 선진국이라면 그래서 뇌를 연구했던 겁니다. 90년대 미국 뇌 10년, 뭐 일본, 이스라엘, 유럽 다 들어갔죠. 한국도 뒤늦었지만 1998년에 뇌연구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10년 주기로 지금 대한민국의 뇌연구 마스터 플랜을 해왔습니다.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뇌 활용 분야를 뇌교육 그 학과에 이제 좀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관심 있어서 들어온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이 흐름을 잠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교육, 건강, 뭐 이런 라이프가 맞물려 있잖아요. 이 뇌에 대한 기전이 밝혀질수록 제일 먼저 바뀌었던 게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에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학습이라는 거, 이 러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해서 학습과학이라고 하는 러닝 사이언스 분야가 2000년대에 엄청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학습과학 연구소가 있고요. 서울대학교가 재작년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굉장히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학습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습과학연구소가 2024년에 서울대학에 한국에서는 그래도 최초로 만들어질 만큼 늦었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이 뇌과학을 교육에 접목한 것이 뇌기반 학습, 뇌기반 교육이라고 합니다. 융합 교육이죠. 이거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학제 간 융합 연구가 2000년대부터 됐고요. 거꾸로 뇌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교육 분야에 접목한 게 바로 뉴로 에듀케이션, 신경 교육. 뭐 어디가 주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뇌교육 영역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축이 중심이 돼서 접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 자체에 주목을 해서 인간을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에서 이 뇌 교육이라는 학문 체계를 한 20여 년 네, 아주 선제적으로 선점을 한 겁니다. 해외 흐름들을 보면요. MIT가 이제 1986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대 밖으로 뇌가 나온 거예요. 네. 90년대 fMRI가 개발되기 전부터도 MIT가 뇌인지 과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개설했고요. 대한민국의 대학 중에 의대 밖으로 나온 첫 번째는 카이스트가 2007년에 바이오 뇌공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한 18년 정도 전이죠.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요.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 이화여대가 2015년에
뇌인지과학이라는 이거는 이제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개설을 한 거고요. 한양대학교가 이제 심리뇌과학과를 개설한 게 2020년, 또 카이스트가 2022년에 뇌인지과학과, 뭐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 대학들 여기 이제 고려대, 서울대는 대학원 과정에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뇌공학, 뇌인지과학 쪽이고요. 연구개발 중심이고요. 뇌활용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겨울방학 특강을 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뇌활용 분야의 학부 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네, 이 시점을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국은 21세기 뇌과학은 한 세계 10위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뇌라고 하는 영역이 워낙 펀드가 많이 들고 인류과학의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야라 또 학제감 융합이 어마어마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강좌를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하면 지금 나의 생각, 사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 나의 어떤 역량,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바로 어제까지 내가 나의 뇌를 쓴 결과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뇌를 쓰는 거니까요. 앞으로의 나의 1년 후, 6개월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나의 뇌를 어떻게 쓰고 관리하고 훈련하느냐가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몸, 마음, 뇌의 이 조합으로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뇌활용 분야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서구의 뇌과학이 아무리 뇌기능 구조를 밝힌다고 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네, 이런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죠. 네, 그래서 이 뇌활용 분야는 한국의 5천 년의 어떤 역사, 문화적 토양, 네, 심신,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체계, 심신 이원론의 서구보다는 심신 이론론의 역사를 가진 그런 이 인체를 바라보는 체계를 가진 동양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뇌활용 분야에서만큼은 뇌교육의 학석 박사의 학위 과정을 처음으로 구축을 한 게 대한민국이다. 네, 그리고 두뇌 훈련 분야도 한국이 굉장히 앞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부가 이 두뇌 훈련이 두개골 안에 뇌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뇌라는 건 뭐와 뭐의 조합이죠. 몸과 마음의 조합이 결국은 브레인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국가공인 자격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나라도 한국이고요. 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공인하는 기구가 바로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대학원, 국제내교 종합 대학원에 그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이 굉장히 선점을 하고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구성을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이 뇌교육학과에 재학하는 분들은 필수로 따셔야 되고요. 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쪽 분야란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종사를 하시거나 뭐 그게 교육 분야, 또 건강 분야, 자기계발, 학습, 뭐 역량 개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죠. 네, 이쪽에 관련하고 계신다면 이 자격은 반드시 그 취득을 하려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AI 시대가 오면 더욱더 효용성이 커지겠죠. 여기 보면 이제 기초 두뇌 훈련, 두뇌 인지 기능 훈련, 수행력 향상 훈련. 그게 세 그룹인데요. 이게 동서양이 또 약간 차이예요. 우리가 두뇌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의 그 상식으로는 지덕체 서구 교육 모델상으로는 인지 훈련이 첫 번째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뇌 훈련이라고 하면 기억력을 높이고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인지력을 높이고. 그런데 두뇌의 기능의 첫 번째는 그런 인지학습이 아닙니다. 건강이죠. 네, 몸의 균형이 상실되면 어떤 우리의 인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
그거 하면 여러분 조절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네. 심신의 균형이 깨어진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30분도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뇌 상태가 몸에 엄청난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요. 또 감정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학습이라는 건 그 든든한 신체와 정서의 기반 위에 좋은 학습 인지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의 모델을 보면 기초 두뇌 훈련이 첫 번째. 기초 두뇌 훈련이라는 건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초 두뇌 훈련, 인지기능 훈련, 수행력 훈련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건 아주 첨단의 뇌과학과 이런 뇌교육의 결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작도 뇌체조 훈련, 호흡 훈련, 이완 훈련, 명상 훈련, 인지기능 훈련, 창의성 훈련. 여기에 또 특별하게 들어간 게 바로 이완 명상 훈련이죠. 네, 명상은 서구의 역사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직접적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만약 미국에서 자격을 제도화했다면 특별하지 않으면 이 요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명상의 시대가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결이 다르지만 네,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구성 로드맵을 잘만 들여다보시면 두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잘 드러나는 분야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인간의 뇌 관련해서 그 교육 현장에 접목된 건 서구보다 늦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원 대상의 이 두뇌 연수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뇌과학의 발달이 한국보다 빨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4년에 지금 보시는 게 그 예전에는 우리 임용고시 합격한 교원들 이제 신임 교원 연수원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 당시 중등 이 외계인의 뇌를 만나는 이 사춘기 아이들을 만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뇌 연수가 처음 있었는데 저기 강좌의 그 PT를 보시면은 접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서울교육청 연수원에서 뇌 연수를 거의 아마 최초로 했었는데요. 불과 10년 전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교사 연수에 뇌 연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알아야죠. 네, 뇌를 모르고 교육 분야에 뭔가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뇌 활용 훈련 분야에서 는 이제 유일하다 보니까 이제 다행스럽게 갈수록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더 보편화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게 그 제가 처음 말씀드린 내연구 촉진법 10년 주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내연구 마스터 플랜인데요. 초기에는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부만 들어왔다가 지금은 많은 부처들이 다 들어오는데요. 지금은 3차입니다. 10년 주기라서 2018년부터 27년인데요. 여기에 비전, 슬로건을 잘 보십시오.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의 시대 진입. 뇌 활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뇌라는 게 우리가 쉽게 떠올리면 의사들이 막 이렇게 치료하는 질환 연구 같고 또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대상 같지만 나의 삶이 뇌를 쓴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활용의 시대지 연구나 이런 치료적인 의미로 인식하면 사람이 이제 변화를 하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 나아지고자 하는 건강, 교육, 개발 분야에서 뇌를 빼고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굉장히 이게 변곡점 시기인데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얘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중고등학교 다니거나 20대 시절에 어떤 검사를 하면 그 문답식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생체 신호 검사로 거대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셀프로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은 바이어스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굉장히 또
영리하고 영악해가지고요. 내가 약간 우울증이 있거나 약간 뭐 그런 상태라도 정답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야 되고 그러면 또 뭐가 골치 아픈 걸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이 표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상담센터를 가도요. 아이들 상태를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복합적인 기전으로 아이들의 상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상담센터 여기 혹시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엄마나 아빠, 부모가 같이 와도 부모도 자기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부모가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 견시관 얘기를 했죠. 자신의 견해와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데 어린아이일수록 그 아이의 문제가 부모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 문제의 상당수는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유전과 환경의 아주 심플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뇌파 검사, 맥파, 생체 신호 검사로의 거대한 전환은 이제 서막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생체 신호 기반의 검사 코칭 분야가 어마어마한 미래 유망 분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초등학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느 쪽 연구까지 나왔냐면 이거는 MRI 장비인데 fMRI예요. fMRI 서울의 이 유명한 스타트업인데요. fMRI는 보통 이제 환자들이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환자 일반인 그룹이 측정을 했을 때 한 40분 측정을 하면 그 2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주는 이런 서비스도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건 과거에 이제 이런 심리 검사들은 이제 점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의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 교육 현장의 변화를 한번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제 재작년에 그 2024년에 대학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산교육청과 정식 MOU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내교육 특성화 대학이고 국가 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또 대학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부산의 백스코에서 부산교육청 박람회였는데 이 교육청 부스 안에 지금 이 브레인 트레이너 대학의 부스가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 그 요즘에 아이들의 문제가 좀 많다는 건 이제 위기 아동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검사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누가 이 뇌파 검사를 하느냐가 또 이슈가 됩니다. 상담사가 하면 안 되나요? 심리 상담사, 심리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사들이 뇌를 모르잖아요. 뇌파 장비를 다룬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이제 체계적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검사를 막 하게 되면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해서 이제 부산교육청과 MOU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고 현직 교사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이 청소년 마음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차원에서 좀 논의도 하고 이런 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이런 영역들이 지금 거대하게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내교학과에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양성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오프라인에 실습을 하는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I feel like I'm afraid to say how I feel, to know I let you down. 'Cause late nights turn to day. Don't wanna let
let you down. Each breath we give away, it'll never be the same. I'm chasing somebody who won't ever. 저 이제 뇌교육학과의 전공 과목 뇌교육 실습이라는 과목인데 원격 대학이지만 유일한 집체 교육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뇌 변화를 주기 위한 이런 훈련의 원리와 방법을 직접 배우는, 그래서 뇌체조, 호흡, 명상 기본 체험을 하고요. 그런 걸 할 때에 자신의 뇌파를 실제 측정하고 코칭하는 이런 원리를 배워보는 그런 날입니다. 직접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평소 이론 교육보다는 확실히 더 좋고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실습하는 게 뭔가 뿌듯한 에너지나 그런 게 소통이 있어가지고 기분도 좋고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잘 배워서 나중에 강사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어요. 네, 우리 그 일본인하고도 청년하고는 이거 실습하러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네, 주로 이제 서울, 부산에서 이런 실습이 있을 때는 하는데요. 여기 지금은 이게 이 AI 시대가 또 오면서 스펙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미 IT 계열 회사들은 상당히 이제 그 스펙 평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판교에 가보면 여기 이제 판교에 있는 마이다스 IT라는 데서 개발한 이 역량 평가 역검이라는 모듈인데요. 지금 이제 그 대학 졸업자들을 채용할 때 여기는 완전 100%, 네, 100%로 무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그 게임을 하고요. 뭐 AI 면접을 하면 그걸로 네,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기술이 이제 계속 고도화되기 때문에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어떤 학점이 있는지 이런 거는 갈수록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하냐? 인간의 역량이라는 게 스펙으로 평가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여러분도 아마 아시지 않습니까? 이 R&D 분야는 이제 물론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이게 석박사 이상의 이런 R&D 쪽 연구자들의 역량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아직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지금 AI를 활용해서 또 많은 것들이 잠식되고 해서 인간의 이 역량이라는 부분이 뇌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스펙 평가보다 훨씬 역량 평가가 이것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뇌과학의 발달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 시간은 그 대표적인 한 3개의 영역별로 그 의학이나 이 치료나 과학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분야, 이제 뇌교육 학과에서 또 뇌교육의 이 영역을 통해서 실제적 변화에서 어떻게 좀 어느 지점을 공부하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되는지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로 여기 20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뇌교육학과는. 네, 그런데 아마 오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치매 예방 분야 먼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네, 여기 KBS의 수면과학 이런 다큐에 좀 출연을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패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거와 또 바뀐 게 뭐냐면 수면 전문의를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수면의 문제가 꼭 의학의 문제로만 치료적인 관점에서 들어가기가 애매한 거죠. 여러분들 불면 있다고 병원에 다들 가시나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병원에 가시나요? 네, 뭐 약물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에서 이런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또 불면 문제가 심해서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병원을 찾지만 이 수면은 일상의 문제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은 핵심 얘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치매와 수면은 엄청난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제 특히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노년기의 불면증은 치매의 발병에 뭐 몇 배가 뛴다는 임상적 연구는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베타아밀로이드 가설, 뭐 타우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이게 이제 치매인데요. 옆 나라 일본이나 웬만한 나라들은 치매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이제 치매 용어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인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어는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은 바뀌었잖아요. 조현병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치매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네, 빠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치매 예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기 이제 뇌교육학과 분들은 이제 이쪽 공부를 굉장히 중점으로 하게 되는데요. 뇌 림프관의 발견입니다. 림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여러분 온몸에 림프가 있잖아요. 림프절이 있고 그래서 왼쪽 사진 우리 인체 목까지가 다 림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인가요? 그 노폐물 처리 시스템이죠. 뭐 도시로 보면 하수도 시스템이. 자, 그런데 생물학 교과서에는 림프가 뇌는 없어요. 뇌는 배출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인류 의학 역사를 뒤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뇌 림프관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동안의 과학 교과서는 뇌 림프관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뇌 림프관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3년 후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이라고 하는 네이처의 브레인 드레인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뇌에 배출구가 있다. 그래서 이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네이처의 표지에 실리면서 뇌에 배출구가 있다는 게 치매와 뭔 관계야? 무슨 관계겠습니까? 아니 치매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가설입니다. 아직은 치매의 명확한 원인은 몰라요, 사실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뇌에 배출구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기존의 치매 치료제의 모든 연구는 어떻게 하면 이 독성 단백질의 생산을 조금 적게 할까, 늦출까, 뭐 이런 생산에 초점을 맞췄어요. 생산의 문제, 독성 단백질의 생산 문제. 그런데 뇌 림프관의 발견은 이 치매 치료제, 치매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 겁니다. 어디로? 배출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배출을 잘 시킬까? 그래서 치매 예방과 훈련이 너무나 중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배출을 언제 가장 많이 하냐고 보니까 수면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배출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이런 뇌 배출구, 림프관이 발견되기 전에 임상학적으로는 불면을 많이 겪는 이제 노년기, 중장년층들의 그 불면의 문제가 한 10년, 15년 지나면 치매 발병률을 껑충 뛰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원인을 찾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뇌파, 수면 부분을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과목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제 뇌는 크게는 전기와 화학의 결합이에요. 그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시냅스,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됐다가 시냅스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자, 기본은 근데 전기이기 때문에 이 전기 신호, 즉 뇌의 신호가
뇌파예요. 뇌의 목소리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뇌파는 기본적으로 알파파, 세타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제 깨어 있는 상태, 이렇게 뭔가 약간 집중하고 이런 건 베타파, 네, 활동하는 상태. 촉이 이제 10에서 한 30Hz. 여기 이제 베타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휴식 모드, 아니면 약간의 집중, 이렇게 되면 알파파, 이완이 조금 되고 할 때, 뭐 명상할 때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뇌파가 느려지겠죠. 우리가 수면 상태로 조금 들어가면, 그리고 더 늘어가면 이제 세타파, 더 깊은 수면은 델타파. 뇌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수면에 연관해서 한번 보면요. 수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뇌파가 발견되면서 그 수면의 과학의 연구가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번 자면 쭉 자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수면에 주기가 있더라. 사이클이 있더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이 보통 한 사이클이 잠들기 시작하면 여기 왼쪽에 이 계단식이 보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점 뇌파가 느려지면서 깊은 수면 상태로 뚝뚝뚝 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렘 수면이라고 하는 렘 수면 들어보셨습니까? 이 Rapid Eye Movement라고 우리 아기들 잘 때 눈꺼풀 벗기면 이제 눈동자가 급속하게 안구 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주로 꿈꾸는 수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렘 수면 상태에서 주로 거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한 사이클이 60분에서 9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눈을 감자마자 바로 잠드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깊게 잠이 4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렘 수면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근데 점점 렘 수면이 길어지는 게 보이시죠? 아침이 오게 되면 왜 길어지느냐? 이제 해가 뜨고 활동을 해야 되는 인류의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렘 수면이 이제 그 활동하는 준비를 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렘 수면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아침이 올수록 이때 깨면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꿈은 다 굿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겠습니까? 4단계 수면으로 들어가야 뇌에 쌓였던 노폐물들이 뇌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4단계 수면을 확보하는 게 수면 기간에는 우리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깊은 수면 상태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네, 깨어 있을 때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는 거죠. 결국은 수면 질의 개선은 내가 의식이 있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깊은 아주 이완된 집중 상태의 뇌파를 잘 만들어내는 훈련이 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뇌를 잘 훈련한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받지만 스트레스를 빨리 관리하는 사람, 또 굉장히 몰입도 하지만 또 굉장히 이완도 잘하는 사람. 이 결국은 깨어 있을 때 자신의 두뇌 관리의 모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얘기들도 많고요. 식단 관리도 많고 하지만 핵심은 치매 예방과 수면은 불가분의 관계다. 오늘은 여기에 좀 방점을 찍겠습니다. 자, 교육 분야에서 또 한번 넘어갈까요? 교육 분야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20세기 지덕체는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뇌 공부를 한 과목만 들으셔도 여기 내교학과의 첫 과목,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내교육 입문 과목만 들어도 왜 지덕체가 인간 두뇌 발달과 미스매치인지 알게 됩니다. 최적지죠.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최적지.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국공립 이 중등 교장 협의회에서 그 처음으로 모였어요. 교장 선생님도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교육 특강을 좀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장단, 중고교 교장단,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이상의 이미 이제 성인기에 육박하는 아이들 대면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 1000명을 대상으로 여기 주제 보이시죠? 지덕체, 체덕지, 인간 뇌의 특별함.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보고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덕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아시는 거죠. 교육 현장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학업 성취도를 갖지만 반면 세계 최고의 또 청소년 자살률을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현실에서 아시는 거예요. 네. 유치원, 여기 이제 한호총이라고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도 이 당시에 또 뇌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한번 강의를 했는데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들, 몸이 먼저입니까? 뇌가 먼저인가요? 네, 여러분, 몸이 먼저입니까? 뇌가 먼저인가요? 네, 뇌가 중요하니까 뇌가 먼저일까요? 네, 뇌가 없는 동물들이 많은데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신체 활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네,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놀이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OECD가 권고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6세까지 그 신체 정서 인지가 셋업이 잘못되어서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천식도 많고요, 아토피도 많고요, ADHD도 많고요, 오히려 인지력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요즘에 문해력 부분에서 디지털 문해력의 위험성 신호도 많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간과할까요? 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인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그 서울대 사범대 역사상 최초의 체육 전공 출신 학장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대학의 이제 사범대,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걸 강조하냐면 왜 대한민국 교육에는 몸에 대한 이해와 이런 교육이 없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지덕체 교육 모델을 고수를 해왔을까?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독학으로 뇌를 공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신 거죠. 뭐가 문제지? 한국에서 가장 인지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서울대생들에게 뭐가 빠진 걸까? 거꾸로 지금이 한류의 시대인데요. 한류의 주역들이 지덕체 공부를 했습니까? 지덕체 스타일로? 네, 지식 기반 학습을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축을 공부를 했어요. 감각을 깨웠죠.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감각. 네, 인지 기반의 학습 체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대 사범대 신입생들에게는 뇌 공부를 이 학장님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부모가 되려면, 교육자가 되려면 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즉, 인간에 대한 이해와 변화의 영역에서는 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내용에도 있죠. 뇌를 이해하려면 몸을 이해해야 된다. 왜냐? 지금 인류의 뇌과학은 뇌 자체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요. 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이해 없이 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아마 굉장히 아직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얘기가 갈수록 아마 더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엄밀하게는 이제 서구의 데카르트 기반의 근대 교육을 가져온 건데요. 우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르네 데카르트.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그 유명한 심신 이원론의 체계에 아주 영향을 준 인물인데요. 인간이 가장 위대한 것은 이성적 사유라고 엄청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성적 사유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몸에서 오는 경험 또 이런 감각을 통해서 그 자칫하면 이성적 사유를 만들어내는 그 기제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몸에서 오는 경험으로 인한 감각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차원과 몸의 차원을 분리를 했죠. 그래서 영혼의 자리를 송가체라고 이렇게 막 직접 그린 또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구 역사는 400년을 데카르트에 기반한 심신이원론에 기반해서 의학 분야도 교육 분야도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흘러왔어요. 물론 철학 영역에서는 스피노자나 메를로 퐁티나 이런 몸 철학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지덕체의 교육 모델은 공고하게 흘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400년이 흘렀습니다.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뇌과학이 출현했죠. 자, 이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뇌라고 하는 기제가 밝혀지면서 그동안은 생각을 데카르트식으로 했던 이 정서라는 거, 느낌이라는 현상이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몸에서부터 올라오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고등의식이 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는 걸 이제는 뇌과학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현재 현존하는 뇌과학자 중에 이제 뭐 거의 탑 클래스 석학입니다. 이분이 처음 낸 이 빅 베스트셀러가 데카르트 에러예요. 데카르트는 잘못됐다.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이것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라는 거, 우리의 정서라는 거. 여기 보면 자동 항상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부터 이 세포의 변화들이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외부의 자극과 몸에서 오는 신호의 결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서 쾌락과 통증이 생기고 쾌락은 더 추구하고자 하고 통증은 더 낮추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충동, 동기라는 기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정서라는 출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모션이라고 하고 감정을 이모션이라고 하죠. 이런 접두어기 때문에 움직임의 그 상태가 균형성을 잃었을 때 움직임이 내재화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움직임과 감정은 동전의 양면 같지만 실제 더 시작은 움직임에서 감정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동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름에 그 해파리 같은 거 감정이 있습니까? 움직임만 있는 동물들에서 감정은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 단계에 가면 감정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생아들 거의 파충류 단계의 감정의 발산이죠. 배고프면 울고, 안전함을 느끼면 웃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움직임이 발달되면 감정의 기제도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세, 3세가 되면 이제 움직임을 충분히 신체 말단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감정의 발달도 그와 맞게끔 일어나고요. 자신의 몸을 제대로 다 관리,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바깥의 타인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2차 정서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신체 발달, 2단계 정서의 발달, 그 위에 인지학습 발달의 3단계가 일어나는 게 6세까지의 기본 단계예요. 이 단계적인 발달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덕체 교육 모델의 위험성입니다. 대한민국이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아주 중요한 또 파트다. 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리더십 얘기인데요. 이 리더십 부분에는 명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뇌교육 영역에서 그 명상 훈련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단지 뭐 스트레스 관리나 그냥 뭐 눈을 감고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명상을 만약에 그런 종교적 수행이나 스트레스 관리나 좀 그냥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정도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이 명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명상은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네, 두뇌 개발법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이 네, 그 서구의 첨단의 다국적 기업들이죠. 자, 이 명상은 어느 영역에 포함되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죠. 이 역량, 이 컴피턴시 모델의 이 스펜서 앤 스펜서 그 심리학자가 그 기술과 지식은 이 빙하, 위쪽 드러난 빙하라고 봤죠. 그래서 서구의 지덕체 교육 모델이 이것을 지난 200년간 그 잘 만들어 온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거를 가장 잘 흡수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학업 국가가 됐죠. 하지만 거꾸로 세계 1위의 청소년 자살률 국가도 된 겁니다. 우리가 뭘 빼먹었을까요? 이 빙하 아래쪽 영역을 빼먹은 거죠. 네, 빙하 아래쪽은 내적 동기, 뭐 회복 탄력성, 정서 지능, 뭐 리더십, 내적 동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 뭐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감은 성취로 인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적 성찰을 통한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근원적 자신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 이것을 이제 역량으로 보면 뇌교육학에서는 내적 역량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내적 역량을 개발하느냐? 이것은 이제 이론이나 가르치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달은 하죠. 하지만 그 핵심의 선택은 누가 하느냐? 셀프 임파워먼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교육 훈련을 아마 이제 교과나 이런 걸 배우시게 되면 그 나라고 하는 이 깨어 있는 나라고 하는 상태를 만드는 훈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 내가 어떤 상태에서 선택하고 어떤 상태에서 집중을 하고 어떤 의식 상태를 체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내적 역량은 엄청난 범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뇌교육의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뇌운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1단계가 뇌 감각 깨우기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그 감각들이 깨어있는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현대인들은 감각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보면 참 집중을 안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집중을 못하는 걸 모르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이렇게 엄청나게 졸음이 오는데 내가 졸음이 오는 상태를 내가 모를 때 많죠. 이런 아주 단순한 상태도 있고요. 그 사람을 좀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엄청 많죠. 네. 그런 게 다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이 결여된 겁니다. 이제 이런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지금 같은 이런 생각과 감정의 외주화의 시대에서는 정말로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뭐 가끔 이렇게 TV 틀다가 그 이렇게 뭐죠?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는 홈쇼핑 채널에 한 5분 정도 보고 있으면 저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주문해서 물건 사면 제가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런 시대를 중독이 너무나 쉽게 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합니다. 왜냐? 명상의 이런 역사는 이제 아시아만 갖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특히나 몇 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왜냐? 서구는 왜 이 명상의 역사가 없느냐? 심신이원론의 역사에서는 이 명상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메디테이션의 시작은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의식의 이 변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의미는 시와 시의 이 사이 간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뭐 미래, 뭐 이렇게 어떠한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미래를 막 상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아주 부정적이고 막 여러 가지 한 망상을 주로 많이 하고요. 정확한 현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명상의 시작은 시와 시의 사이에서 지금의 의식을 두는 거고요. 지금 내가 이 공간에 있는데
이쪽 공간, 저쪽 공간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 불을 끄고 왔는지, 집을 떠올리고, 뭐 과거에 어디 갔던 장소를 떠올리고, 공과 공과 사이, 여기에 의식을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 이 사람, 막 이런저런 사람들을 엄청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정적인 화를 냈어? 어제 어떻게 했어? 막 이런저런 사람을 떠올리는데요. 인과 인계,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아니라 나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명상의 종류가 많지만 모든 명상의 시작은 지금, 여기, 나의 의식을 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명상의 뭐 70% 정도라고 하는 마인드풀리스도 이 시작이 지금, 여기, 나의 의식을 두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면 의식의 0점 조절을 하기 좀 역량이 커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식의 0점 자리에 있지 않고요. 과거를 떠올리는 경우가 뭐 50% 이상이라고 하고요. 미래에 망상을 하는 경우가 한 30%. 그러면 결국은 하루 24시간 중에 현재의 나에 집중하는 건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여기에 집중해라. 지금 여기 나에. 근데 이것이 명상은 시작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왜냐? 이 훈련이 되고 나서 제대로 된 과거를 성찰할 수 있겠죠. 네, 미래를 망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상상을 해야 창조가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망상을 했을 때 창조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 0점 자리에 그런 훈련이 안 된 채로 막 떠올리기만 한다고 그게 뇌의 기제가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실리콘밸리를 대표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왜 여기에 집중을 할까요, 명상이? 실리콘밸리의 저녁 시간을 없앴다는 아주 유명한 컨퍼런스죠. 위즈덤 2.0. 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이 이 동양의 메디테이션을 해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지금은 워낙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간판 프로그램이죠. 구글의 가장 유명한 직원 연수 개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이 Search Inside Yourself, SIY라고 하는 여러분 사용하는 유튜브 구글 거잖아요. 전 세계 핸드폰, 스마트폰 10대 중에 7대, 안드로이드 다 구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꽉 쥐고 있는데 이 정보 기업이라고는 구글이 만든 명상 프로그램이 바로 이 내면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참 잘 붙였죠. 그런데 이 내면 검색의 본질은 뭐냐면 이 차드 멍탄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그 미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건 마인드풀리스예요. 이게 불교 기반 명상입니다. 근데 이 불교 기반 마인드풀리스에다가 감성지수 EQ 들어보셨죠?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린 게 이제 다중지능인데 그 다음에 가장 화제가 된 게 이제 EQ, 감성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지수의 개발자인 다니엘 골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뇌과학자, 또 이런 MBSR 개발자인 이 마음챙김 명상의 개발자인 존 카바친 교수, 그 다음에 티벳 고승, 이렇게 해가지고 TFT를 구성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결국은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라는 명상에다가 과학적인 걸 붙인 거죠. 네, 그래서 세팅된 게 바로 이 SIY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렇냐? 왜 이런 걸 하냐? 감정 조절, 정서, 지능, 리더십, 즉 인간의 내적 역량을 개발하려고 보니 서구 기반의 학습이나 이런 이론 기반의 걸로 남과 다른 사고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 이 인지적인 작용으로 남과 다른 사고, 영감, 통찰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살아오신 시간을 보시면 대충 이게 느낌이 오시죠? 내가 어떤 남과 다른 사고, 그 어떤 틀을 깨트린다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 틀이 강해져요. 그런데 강해지는 이 틀을 어떻게 내려놓고 유연함을 갖추고 나이 들어서 녹당 소리 많이 듣거든요. 대부분 뇌가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틀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굉장히 어렵죠. 내려놓을수록 틀은 더 강해져요.
근데 이것을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의식의 기제에서 그런 것들을 벗어내려 놓고 그런 걸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소구적 사고나 훈련법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심신 이원론의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차드멍탄이 한국에 한 12년 전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브레인 잡지 편집장을 현재 21년째 하고 있는데요. 브레인 잡지 인터뷰를 처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왜냐? 명상을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차드 멍탄하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첫 질문이 이 차드 멍탄이 한국에서는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때까지만 해도 구글조차도 이 메디테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타오, 도, 또 뭐 이런 스트레스 관리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시대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프랑스의 천재 작가 여기도 명상 많이 하죠. 그래서 이 EQ 개발자 이 다니엘 골먼은 이 메디테이션 연구자로도 유명한데요. 뭐 이렇게 저기 10년 전에 이미 이런 책도 내고 했습니다. 명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더 이상 명상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논의하지 마라. 지금 뭐 해야 되냐? 지금은 적용이죠. 활용입니다. 명상에 대한 연구 엄청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부교감 신경의 회복 기제죠. 현대인들이 이제 교감, 부교감 중에 부교감 기능이 퇴화가 많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일반 현대인 중에 10명 중에 7명, 세계보건기구가 보통 리포트 내면 약 70%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늘 긴장돼 있고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돌려주는 대표적인 게 명상 기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명상의 사실을 대가였죠. 명상의 아주 핵심을 기업에 투영한 사람. 네, 여기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스티브 잡스의 실제 집 사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차 한 잔, 그리고 음악, 그리고 텅 빈 공간뿐이다. 네, 우리가 애플 신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의 브레인 파워는 사실 동양의 명상이 갖고 있는 그 기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많이 좀 알려졌죠. 이 애플이 갖고 있는 영감, 몰입, 스티브 잡스의 그리고 유명한 이 미니멀라이즘 아닙니까? 사물 개념의 단순화, 그리고 기존 틀의 파괴와 창조. 이 애플이 갖고 있는 이 아주 핵심 기제는 잡스의 뇌에서 나온 건데 스티브 잡스의 이 브레인 파워는 어디서 왔느냐? 네, 오른쪽 위의 사진. 네, 여기 잡스의 브레인 파워에 이끈 것은 선명상, 일본의 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미혼모 아들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자기의 그 태생에 대한 걸 알고 엄청 방황을 하죠. 그러다 히피 생활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의 그 구루를 찾아서 여행도 가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뭔가 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샌프란시스코에 당시 일본의 경제적 파워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경제적 그 파워가 커지면 문화가 들어가죠. 그 중에서도 일본의 젠 명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하이쿠 선원에서 자신의 오랜 이제 영적 스승이 되는 오토가와 고분 선사를 만나게 돼서 약 1년간 가열찬 젠 명상을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76년에 애플을 창립해요. 네, 아주 스토리가 재미나죠. 그리고 이제 15년 후에 이 스티브 잡스가 결혼을 하는데 이 흑백 사진이 그 결혼 사진이에요. 여기 주례사가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자신의 고분 선사, 자신의 젠의 마스터가 주례를 서죠.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이 선사가 사망을 할 때까지 스티브 잡스에게는 영원한 영적 스승으로 모셨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과 서양을 바라보는 이 몸과 마음의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난,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상의 종주국 반열에 있는 국가임에도 스스로의 어떤 이런 아주 오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독립 이후로 전통의학이 굉장히 무너진 국가이고 우리나라 5천 년의 이런 정신 문화도 굉장히 스스로 조금 갉아먹는 그런 또 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뒤늦게 이런 명상에 대한 연구가 아주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에 한국내과학연구원에 갔는데요. 한국내과학연구원이 우리나라 K명상 연구의 대표 기관이고 이제 2006년부터 명상 연구를 오랫동안 가장 먼저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 대한명상의학회가 이제 의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로 정신과 전문의들. 2017년에 대한명상의학회가 발족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너무 늦었죠.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명상 치료 개념이 이제 의학계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MIT라고 하는 카이스트의 명상과학연구소가 설립된 게 2018년입니다. 이것도 너무 늦었죠. 다행스럽지만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차이를 알면 이런 명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내교육에서는 이 명상 훈련을 아주 중요한 두뇌 훈련법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K 명상의 아주 원형적인 자산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체계화한 훈련법을 갖고 있고 이 과목이 이제 내교육 명상.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들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교과는 지금 인도네시아, 미국, 뉴질랜드에 교과를 수출하고 있어요. 한류의 시대의 K 명상을 현대화한 교과를 이제 여러분도 아마 여기 내교학과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은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제는 내적 역량 시대입니다. 뇌 활용의 시대. 뇌에 대한 기능과 구조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나 아닙니까? 나의 변화예요. 이게 나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은 심장에서 뇌로 옮겨왔고요. 인류과학의 정점은 뇌과학입니다. 인간의 편리한 삶을 도와주는 게 뇌공학이에요. 뇌교육은 뭐냐? 인간을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뇌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뇌에서 답을 찾는다는 의미는 몸과 마음, 뇌, 이 전체에 대한 인식과 훈련을 배우고 습득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2차에 대한 시간이고요. 여기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하는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겨울방학 특강은 이제 내교학과에 또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원격 학습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이제 추천 장학 특전을 드리고 있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2월 11일까지가 마감이고요. 여기 글로벌 사이버대의 이제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는 내교육 학과고요. 유아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 두뇌 훈련, 성인 역량 개발, 중장년 치매 예방 훈련. 이 4개의 생애 주기별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대학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두뇌 관련한 자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 훈련도 하나의 아주 주요 교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내가 이런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요즘은 이제 등록금 부담 없이 대부분은 공부를 해서 네, 여기 특히 입학 혜택이 있습니다. 교수 추천 장학, 신입, 편입 등록금 40% 감면 혜택이 있고요. 국가장학금은 그 가구 소득으로 8분위 아래만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버대는 한 10명 중에 7, 8명이 공짜로 공부를 하시는 대한민국이 아주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나의 진짜 변화를 역량을 높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검색 지원도 많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하면 이제 20%가 한계고요.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내가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나의 진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으시면 이제 나중에 지원을 하실 때 추천인 안에 이 겨울 특강 0206 어제 오신 분들은 뭐 0205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네, 최대 장학 혜택이 가능해진다는 거 끝으로 얘기를 드리고 공식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을 조금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또 20분이 됐네요. 지금 채팅창에
학업에 관심 있는 분들 어제도 마치고 오늘 조금 학과로 몇 분이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 추천 장학 등록 링크를 못 올려드렸는데, 네,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 중에 여기 이제 일반 분들도 보니까 좀 계시는데요. 관심 있은 분들은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장학 반영을 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그래도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혹시 궁금하신 사안 오늘 좀 들었던 뭐 시간이 길지는 않아가지고 주제별로 짧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치매 예방 부분, 또 이렇게 교육 부분, 학습 부분, 지덕체, 채덕지, 또 마지막에 명상. 오늘은 좀 세 꼭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궁금한 거 혹시 있으면 채팅창에 적어 주시거나 네, 이렇게 좀 얘기 주셔도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좋은 명상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은 명상은 과학적으로 이완된 집중 상태예요. 네, 그렇죠. 이완된 집중 상태. 그리고 명상에 대한 오해는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이완된 집중 상태면 다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뭐 정적 명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은 동적 명상이 되죠. 하지만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트를 참여할 때 실제 뇌파 찍으면 아마 굉장히 명상 상태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뭐죠? 옛날에 몸 나이트 클럽인가? 요즘은 클럽 같은 데 가서 정신없이 몸을 흔들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의식이 집중 상태가 아니겠죠. 의식이 흩어지는 거니까 그때 명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은 이완된 집중 상태인데 릴렉세이션, 이완이라는 것은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되고 이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완하고 처지는 건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처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이완된 상태라는 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자, 그럼 어린아이한테 좋은 명상은 뭘까요? 네. 제가 그 명상이 유명해져 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매일 아침에 명상 음악을 그냥 틀어서 강제적으로 전체 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네. 네, 아니죠. 왜냐? 그 내향적인 아이도 있고요. 네. 활성화가 안 됐는데 갑자기 뇌파를 뚝 떨어뜨리게 만들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0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좋은 명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그 지금 어떤 상태냐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이들이 활동적이지 않아요. 네. 왜냐, 어린이집 가면은 다칠까 봐 엄청 신체 기반 놀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워낙 그 신체 정서 인지가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그 굉장히 분노 상태 아이들도 일부가 많고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베이스라인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보다 극과 극이 많은 거예요. 즉 도파민이 엄청 저하됐거나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은 거죠. 여러분 도파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도파민이 넘치면은 막 활력이 넘치고요. 심하면 중독으로 가고요. 도파민이 줄어들면 조금 무기력해지고요. 심하면 이제 저 우울증까지 가고 더 심하면 저 멀리까지 갑니다. 조현병과 네, 이 파킨슨까지가 가는 게 도파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명상이 좋다기보다 지금은 더 신체 기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활성화를 시켰다면 이제 이완된 집중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아주 좋겠죠. 네, 그래서 명상은 그 원리가 중요합니다. 네, 성인들은 그 기본적으로 워낙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명상을 많이 활용하지만
그 이제 직급이 조금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좋은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죠. 네. 그리고 같은 조직원들, 조직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인식이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또 내가 어떤 좋은 뇌 상태를 유지해 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명상은 엄청나게 깊이 있는 두뇌 훈련법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 내일은 미리 얘기를 드리면, 내일은 아니고 일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 특강인데요. 마지막 특강은 녹화를 일단 중지를 해놔야겠네요. 네.